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리즈가 됐어요. 미중 그렇지. 갈등부터 이제 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나라 때부터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길어졌다. 네. 근데 형님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로 이렇게 등장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지, 맞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아니면 좀 피해가 된 거예요? 야, 이게 딱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2010년 전후까지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어. 무역 흑자.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공생 관계였어. 그때까지는 오히려 공생 관계였다가 지금은 적대적인 관계로 또 바뀌었지. 그럼 그 부분 얘기 좀 해줘야겠는데 네. 옛날에는 왜 공생 관계였다가 지금은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이제 1970년대 상황을 얘기를 해야 돼. 너 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도 때린 게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까지 올라갔다. 1인당 국민소득이 6위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들 중에서는 세계 6위까지 올라갔다. 예, 맞아요. 이게 환율 효과 때문에 우리가 약간 낮아진 게 있는데 원래 환율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화가 저평가돼 있잖아. 네,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아니고 예전 통상적인 수준의 어떻게 보면 환율 수준이었다고 하면 우리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계 6위까지 올라간 거고 이 4만 불이 넘는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가진 국가들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여기랑 지금 똑같아진 거야 우리가. 그렇죠.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아이 교수님 너무 자화자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 국가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훨씬 더 잘 사는데 물론 더 잘 삽니다. 뭐 싱가포르, 마카오 뭐 이런 그렇지. 데네. 그리고 뭐 유럽의 인구 1,000만 안 되는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그리고 전 세계 아마 국민소득 1등이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 있어요. 맞아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또 손색이 없는 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을 전체 국가로 따졌지만 만약에 그렇게 도시국가랑 비교하려면 우리도 서울과 비교해야 되잖아. 그렇죠. 서울만 가지고 비교해도 또 우리도 사실 손색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게 사실이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 넌 어디서 봐? 국민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공을 넌 근데 가끔 정치하려고 하니 아니. 게 모든 공을 다 국민들한테 돌리고 싶어요. 또 이러면 내가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사실 어마어마한 저것도 있지. 우리 전 세대 또 전전 세대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외부 학자들 중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절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요인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시 미국이 짜놓은 판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렇죠. 뭐냐면 1970년대 때까지 미국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사실 중국이었어. 왜냐하면 이 중국이란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뭔가 전략 전술을 딱 취하려고 하면 꼭 태클을 걸어서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철저히 달성하지 못하게 막았던 천천지 원수 중에 하나야. 또 유엔에서는 또 상임이사국이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때 그렇죠. 결국 여기를 그냥 그 자유진영의 통일국가로 못 만들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 참전하면서 다시 내려온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공산주의 성향의 어떤 세력들이 뭔가 그 난을 일으키거나 게릴라전을 하고 있으면 그 뒤에는 항상 중국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결국 미국이 참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공이 베트남 공산당을 호치민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또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니 1970년대까지 저 중국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닉슨이 안 되겠다. 쟤를 눌러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 화해 무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또 금융 자본으로는 잉여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도록 또 허용해주기 위한 그런 루트가 있다고 말을 했었지. 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만 한 게 아니야. 항상 정치는 그래. 우리 요즘도 미중 간의 갈등 보면 미국의 여러 관료들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화해하는 것 같이 하지만 예. 뒤에서는 또 관세 부과하고 그렇죠. 늘 그렇게 원래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가 중요하냐면 중국에게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그거와 함께 같이 했던 게 안 되겠다. 저 공산 진영을 흔들어 대야겠다 생각을 해.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아시아의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문호를 많이 열어줘.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제조 거점 국가들을 육성해주고 그들이 부유해지도록 일부 만들어준 게 있는 거야. 사실 그거를 전혀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지금도 사실 너도 뭐 미중 간의 갈등 봐서 알지만 갑자기 미국이 어느 나라 물건은 내가 안 사. 중국산 물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물건 살 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전략 전술 바꾸잖아. 이런 것들은 늘상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네. 저 중국 흔들어 대려면 이 자유진영 국가를 좀 부강하게 해줘야겠네 해서 바로 공산 진영에 인접한 한국, 일본, 대만 이 세 개 거점 국가가 제일 중요했고 거기다 홍콩하고 싱가포르까지 이래서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뭐 네 마리 용 이렇게 부르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은 거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선두 기술을 이 밸류체인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이 그 밑에서 중간재에 해당되는 뭐 약간 값싼 것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한국과 대만에서 최종 완제품을 여기서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더 저부가 가친 물건들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여기서 생산해서 인근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주면 거긴 중개무역으로 또 부유해지는 요 구조를 짜준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또는 호랑이 뭐 학자들마다 달리 표현해. 그들이 이제 부상하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이걸 쭉 부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국은 상대적으로 점점 경제가 열악해지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딱 보니까 열악해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빈부격차라는 건 상대평가잖아. 그렇죠. 바로 인접한 국가들이 너무나도 잘 사는 거야. 대만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화교 국가들까지도.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중국에서 전략 전술이 좀 바뀌어. 뭐가 있느냐? 이거 완전히 꽁꽁 누르고 우리가 개혁 개방 안 하려고 하면 이거 나중에 한번 크게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일부 몇 개의 선도적인 도시만 개혁 개방을 허용해 주자. 전부는 안 돼. 그렇지만 우리도 왜냐면 거긴 일부 도시만 해도 웬만한 도시국가 이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일부 도시만 허용해 주자라는 전략 전술이 나왔던 이유가 워낙 이쪽에서 급격히 잘 사는 모습을 봤던 게 하나 또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문화 대혁명 등등이 그 중간에 있었을 거 아니니. 그렇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권한이 좀 취약해져 버렸어. 그렇죠. 점점 노쇠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정부에 줄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힘들어진 거야. 그렇죠. 말은 못했지만 또 민심을 엄청 잃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대학생 운동부터 시작. 그럼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 권한을 일부 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중앙도 본인들이 계속 돈다발을 가지고 있으면 야 우리가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농촌 지역에서 빨대 꽂아서 그렇죠. 거기서 얻은 걸로 중앙을 더 개발해 보려고 했는데 뭐 문화대혁명 때 자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빼고 지네들끼리 밸류체인이 구성되니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지방 애들에게 돈을 못 주면 당연히 뭘 줘야 돼?
권한을 줘야 되는 권한이라도 거지. 줘요. 그래서 향진 기업이라 불러. 이들에게 일부 권한을 주는 걸로 권한을 이양해. 지방 관료들에게도 이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어. 뭐냐 하면 바로 마오의 시대가 지나고 덩샤오핑의 시대가 왔거든. 근데 덩샤오핑은 마오의 계승자이긴 하지만 또 결이 좀 다르단 말이야. 또 뭐 고초를 좀 겪었잖아요. 겪었지. 네.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마오 시대 때 중앙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결이 달랐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오 시대 때 마오는 잡고 하고 남은 그 잔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이든 중앙에 있는 원로들이고, 이 사람들은 마오 때의 관성도 있고 마오 때부터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중앙의 권력을 계속 놓지 않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 이 사람은 이 중앙 권력들을 어떻게든 견제를 또 해야 돼.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워낙 큰 기득권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지지 기반을 어디서 찾았냐면 지방의 어마어마한 또 호족 세력들이, 지방 관료들, 지방의 성주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하게 지방으로 하방으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귀합한 거지. 야, 이거 옷만 바꿔 입었는데 옛날하고 역사가 비슷하네요. 똑같아. 네, 그래서 덩샤오핑은 이 지방 사람들을 전부 귀합해서, 그럼 지방 사람들 귀합할 때 그들에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주기로 한 게 권한인 거야. 돈은 없거든. 그러니까 중앙도 본인들이 유약해지니까 뭔가 타협을 봐야겠고, 타협을 볼 때 덩샤오핑을 딱 봤더니 우리를 완전히 제거할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 그래서 그리고 지방에 권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권한 넘겨주면 제가 다 다독거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재자로 나섰던 모습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 이제 이걸 이해를 했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방의 여러 자치 기업들의 성향이 드러나. 중앙으로부터 권한이 약해졌고 자율성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동안에는 중앙에서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중앙의 지시만 따라. 그럼 너 집도 우리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의료보험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너는 일자리는 걱정 안 해도 돼. 무조건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영 기업들 중에 어딘가는 네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걸 다 제공해준 거잖아. 취업률 100%죠. 그렇지. 실업률 0%. 그런 거지, 일종의. 그런데 갑자기 권한을 넘겨줬다는 건 그 대표적으로 지방 관료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기업의 권한을 넘겨준 건 뭘 넘겨줬겠어?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 거지. 이제는 권한을 넘겨줬다는 건 이 기업 제가 꾸리는 거죠? 네가 꾸려. 그러면 제가 열심히 꾸리려면 제가 열심히 꾸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익에 적지 않은 부분은 알아서 해. 이렇게 지방의 성주들,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과 지방의 토착 기업들, 그리고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있어. 그렇죠. 중앙 공기업 말고. 이런 것들에게 권한을 넘겨주니까 아하, 알았어요.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자율권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이제 슬슬 본인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대량 해고를 시작해. 자, 그래서 네가 이제 대규모 해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럼 넌 해고만 할 거야? 아니면 네가 이제 뭔가 돈독이 올랐어? 너 뭐 할 거야? 네가 지방에 우리로 따지면 뭐 충남 도지사고, 네. 충남에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 다 네가 알아서 해도 되고, 충남에 있는 충청남도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충남에 있는 모든 공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지자체 소유의 그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니, 땅이든 뭐든 그런 거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뭐 일단 성희롱은 안 할 거고요. 나가도 되나 이거? 야, 이거 진짜 셌다. 야, 이건 셌네. 그래, 뭐 유머니까. 네, 그거는 뭐 안 할 거고. 일단 뭐 채권 발행? 채권을 왜 발행? 돈 끌어와야죠. 돈 끌어오려고? 네. 너는 그래도 착하다. 채권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잖아. 네,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뜯는 거? 세금 뜯어야지. 그렇죠. 세금을 올려버렸어.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마오 시대 때도 농촌은 착취의 대상이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야, 세금 더 뜯어서 쟤네도 일성지 도시들 발달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 중앙에 있는 원로들이 다 해안가 출신의 도시들의 그 어떻게 보면 유지들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이 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해서 세금을 더 올려. 그 다음 너 할 게 뭐겠어?
그다음에 뭐 일단 넌 권한도 있잖아. 기술 개발? 너무 순진한가? 너무 순진한 척을 하는 정치는 못해요.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당연히 이제 권한 가지고 이권 사업해야지. 부정부패지 다른 말 하면. 이 충북이라고 하자고 이번에. 충북에 도로 다시 싹 놔야 되는데 민간인 건설업자들 딱 불러놓고 어디서 할지 내가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할 거야? 그럼 알아서 생각해. 하는 거야. 건설은 입찰을 주고 대신 이제 시멘트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멘트를 써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그 다음에 국유자산 매각하는데 국유자산 매각할 때도 또 장난질 치기가 쉽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큰 우리 나대지가 있어. 그리고 뒤에 뭐 야산이 하나 있고 이걸 딱 봐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선순환이 될 것 그렇죠. 같아. 건설이라는 건 무조건 고용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런데 이거 여기에다가 우리 여의도 한 10배만한 규모로 도시 짓는데 그럼 분명 여기 엄청난 핫플레이스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핫플레이스 되면 요 바로 바깥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겠네. 그렇죠. 그럼 이 바깥 땅부터 내가 미리 사놓고 아니면 이 바깥 땅을 우리 지방의 토호 세력이니까 그렇죠. 우리 지방의 처남에게 아니면 우리 지방의 내 동생에게 회사 차리게 해서 이쪽 땅은 미리 사놓게 하고 그리고 여기 개발 인허가 주면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야.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권력이죠. 그럼.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고서 다 매입하고 그 다음에 그럼. 풀어주고.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지방에서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돌기 시작한 선도적인 성들이 생긴 거야. 물론 이 성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그 방식들은 다 달라. 누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직접 선수가 돼서 그냥 도지사가 회사를 차려. 그리고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는 선수형이 있고 심판형이 있어. 자, 저는 안 합니다. 심판 볼 건데요. 자, 여기 저기다 넣으시면 되고 저는 심판이야. 난 안 해. 여기 넣으시면 돼. 이렇게 하는 심판형도 있고 더 적극적인 애들은 해외 진출형도 있어. 딱 보니까 내부에선 인구도 우린 많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잘할 만한 것들은 외국에서 주로 팔아야 되거나 외국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더 심하게 말하면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지역으로 육성되지 못해서 자본 축적마저 잘 안 돼서 이거 뭐 세금 뜯어서 뭐 하고 싶어도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그렇죠. 뭐 이거 뭐 도민들에게 뭐 세금 뜯어서 내가 뭐 하려고 해봤자 지금 우린 기반이 저기 경남이나 이런 데랑 달리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할 수가 없다. 그럼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그 친구들이 누구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하냐면 바로 서두에 얘기했던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대만 일본. 이쪽에다가 손을 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통계를 찾아왔는데 1980년대 때 미국에 투자가 들어갔을 거 아니니 이 투자가 들어간 걸 우리가 FDI라고 불러.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이렇게 부르지.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요 숫자를 보면 좀 놀랄 텐데 일단 중국의 FDI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1990년대 중국의 FDI가 제일 높아졌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했을 것 같아? 미국. 한국. 199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중국으로 흘러간 FDI 총 자금의 71%가 일본,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에서 들어간 거야. 아시아의 4마리 용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근저의 배경은 중국 지자체에서 알아서 문호를 열어서 그 자금을 받겠다고 서로 경쟁을 했던 것이 가장 주요해. 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많은 중국의 지방 관료들이 완전 내 세상 됐네? 그럼 이거 개발해가지고 뭔가 내가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그걸 하게 된 거고
그럼 아시아의 4마리 용들은 왜 이 중국 시장에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을까? 인구, 시장 이런 걸 보고 들어갔을까요? 초창기에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중국 시장의 그 값싼 노동력.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은 선도 기술을 제공해주고 한국과 대만은 중간 기술을 제공하고 그럼 누가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야 중국에 공장 지어서 생산하면 우리가 지금 생산한 단가에 반의 반값으로 떨어져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거지.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이 거기에다가 많이 진출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중국은 철저히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농촌 지역에서 뭔가 빨대 꽂아서 거기서 생긴 이득으로 뭔가 도시 지역이나 선도적인 산업 육성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면 등골 빼먹었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 옛날 방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했던 게 쌍쾌제. 쌍쾌제? 무슨 뜻이요? 이 쌍쾌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중가격제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저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거는 싸게 사오고 그리고 농촌 지역에 팔 수 있는 건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가격이 도시에서 생산한 물건은 도시에서는 싸고 농촌에선 비싸.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된 건 도시에선 더 싸.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방식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일본의 경제 발전, 대만의 경제 발전의 시드머니는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어디서 나왔을까? 우린 농촌은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농촌 소득을 엄청나게 올려줬어. 왜 농촌 지역의 소득을 올려줬느냐? 다음 시간